지금부터 샤인머스켓 재배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위별 명칭입니다. 원활한 교육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제가 말하는 용어를 아시는 게 중요하겠죠. 포도 같은 경우에는 우선 덕시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철사선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분마다 다르게 말씀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제일 밑에 가는 철사선을 주지 유인선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초를 유인하는 제일 아래 철사선을 1단, 그 위에를 2단, 3단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무를 심고 주지 유인선까지 가는 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주간이라고 부르고요. 주지 유인선을 따라서 가는 이 가지를 우리가 주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주지에서 나오는 격가지, 이거를 이제 부초라고도 부르고요. 요 부초가 1년 먹게 되면은 이제 결과 모지가 됩니다. 즉 전정하고 남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결과 모지에서 이제 나오는 신초를 우리가 과실을 맺는 가지라 해서 결과지, 그리고 신초 세 가지라 부르고요. 이 결과지에 나오는 격가지를 우리가 부초라고 부릅니다. 이런 부분들을 알아두셔야지 뒤에 교육하실 때 쉽게 어디 말하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이제 우리가 재배해야 될 샤인머스켓의 특성인데요. 샤인머스켓은 일본에서 육성하였고 2배체 교잡종 포도예요. 그래서 씨가 생기는 포도입니다. 간혹 이제 센터에 한두 분씩 전화해서 물어보시는 게 샤인머스켓은 씨가 없는 포도라 했는데 왜 씨가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샤인머스켓은 원래 씨가 생기는 포도예요. 하지만 우리가 재배적으로 관리를 통해서 씨를 없애는 겁니다. 가장 큰 장점은 열과 탄립이 적어서 수성성이 좋고 저장기간이 길다는 거예요.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에는 단순 저온 저장을 할 경우에는 2개월에서 3개월가량 저온 저장이 가능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농진청에서 나오는 유황패드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최대 5개월까지 저장이 가능합니다. 이 말은 뭐다? 우리가 이제 홍수출하되는 시점을 피해서 분산출하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게 분산출하를 통해서 가격적 이점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특이점은 보통 우리가 이제 포도, 캠벨이나 거봉을 재배할 때 토양 pH를 6.0에서 6.5를 맞췄다면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에는 6.5에서 7.0을 간다는 것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샤인머스켓을 좀 더 잘 재배하고, 그리고 샤인머스켓 이후의 포도를 생각한다면은 좀 유럽종 포도의 특성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 이제 샤인머스켓 이후의 포도가 갑자기 캠벨이 된다거나 거봉으로 돌아가진 않을 겁니다. 샤인 이후의 포도는 이제 껍질 때 먹을 수 있고 달콤하면서 알속기 등이 편한 유럽종 무액 포도가 될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홍주 시들리스라든지 뭐 블랙 사파이어라든지 이런 이제 붉은 계통의 포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럽종 포도는 건조한 기후와 상대적으로 높은 pH 토양에 적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조한 기후와 결부되어 좋은 토양 조건을 만들어야지 재배가 가능합니다. 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강수량이 매년 평년 1000ml 이상입니다. 하지만 유럽종 포도 애들이 이제 적응되어 온 것은 500ml 이하의 강수량이고 대부분 강수량은 이제 생육기 중에는 모여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건조하게 관리해 주셔야 돼요. 최근에 이제 환경 관리가 잘 되지 않아서 재배에 어려움을 겪었던 품종이 하나 있죠. 전전도에 이제 블랙 사파이어가 있습니다. 블랙 사파이어가 전전도에 많은 붐이 불었지만은 실제적으로 출하하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 이제 환경관리 부분을 이제 샤인머스켓과 동일하게 관리하다 보니까 이후 그 과일까지 성숙이 되는 과정에서 열과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종 포도를 하고자 하고 샤인머스켓을 더 하고자 하신다면 토양 조건을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비교를 해보면은 유럽종 포도는 이제 자원 절약형입니다. 얘들은 자라나는 걸 억제해서 자원을 축적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잎의 크기는 어떠냐면 잎이 커져서 광합성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소비를 줄이도록 발달해 온 애들이에요. 그리고 연구기간은 어떻다? 물간이라든지 줄기, 가지, 뿌리 등은 큽니다. 그리고 조직은 좀 무른 부분이 있고요.
가장 큰 특징은 토양 수분과 질소에 민감하다는 겁니다. 이 말이 뭐냐면 토양에 이제 자원, 물과 비료가 많을 경우에는 좀 강수세, 이제 웃자라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본래 이제 유럽종 포도는 강수세 품종이에요. 이 말은 즉슨 결국에는 우리가 토양 안에 물과 비료를 똑같이 줬을 때, 그리고 미국종과 유럽종 포도를 비교했을 때 유럽종이 더 크게 자란다는 거예요. 그럼 이 더 크다는 것은 결국에는 부피 생장을 말하는 거고요. 이 부피 생장은 결과적으로 이제 큰 가지 그리고 큰 뿌리, 이게 전체로 나무가 크게 되는 부분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나무가 크게 되면 수세가 강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꼭 좋은 거는 아닐 수가 있습니다. 왜냐? 이렇게 강수세로 가게 되면 나무가 일시적으로 양분 소비가 빨라지고 양분 부족 현상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부와 지하부의 균형이 무너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 되면 현재 요즘에 이제 변새끼 이후 생육 후기쯤에 꼭지가 마른다거나 축가 증상이라거나 그리고 과실이 물러진다거나 이런 증상이 많이 발생하는데 크게 강수세로 키울 때 발생하는 이 문제가 그게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종 포도를 키우실 때는 좀 추비 중심으로 나무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단점으로는 이제 환경 적응성이 부족하고 앞서 말했듯이 조직이 좀 무르기 때문에 여러 병해충과 생리장애가 많습니다. 그리고 미국종 포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용 우선이에요. 얘들은 빨리빨리 쓰는 쪽으로 발달해온 애들인데요. 그래서 잎의 크기는 어떻게 크죠? 광합성을 많이 하기 위해서. 그리고 연구기관들은 물관이나 가지나 이런 것들이 유럽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늡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옥상에서 굵은 빨대를 두고 얇은 빨대를 두고 물을 당겨 올렸을 때 어떤 게 쉬울 것 같습니까? 가는 빨대가 더 쉽게 물을 올릴 수가 있어요. 가는 빨대는 꽂기만 하다도 앞 때문에 물이 올라오죠. 이 원리입니다. 즉 가늘게 발달해야지 빨리빨리 물을 이동하고 양분을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얘들은 연구기관들은 유럽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는 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양과 수분과 질소에는 둔감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비 중심으로 나무를 관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환경 적응성이 넓고 생리장애가 적은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샤인머스켓은 어디에 있다? 교잡종이기 때문에 100% 유럽종은 아니지만은 좀 유럽종의 피를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유럽종에 가까운 이 샤인머스켓을 현재 우리가 어떻게 재배하고 있다? 좀 물과 비료를 많이 주는 좀 미국종 포도에 가깝게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다? 우리가 현재 시장이 좀 송이를 큰 것을 선호하고요. 그리고 포도 송이 수가 우리 농가 소득을 좀 결정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비교적 이른 시기죠. 2년차, 3년차부터 과일을 달기 위해서 강하게 나무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택을 하셔야 돼요. 품종의 특성에 맞게 나무를 키울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에 맞춰서 나무를 키울 것인지. 현재 시장을 선택한다면 물과 비료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1년차에 약하게 큰 것보다는 강하게 컸을 때 2년차 때 과일을 물고 나왔을 때 달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고, 그리고 약하게 큰 나무보다는 우선적으로 좀 큰 나무들이 과일이 좀 더 커지는 경향은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나무를 크게 키울 경우에는 조기에 양분 소비를 촉진해서 양분 부족 현상을 겪을 수가 있고, 그리고 지상부와 지하부의 균형이 무너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 되면은 나무 수명이 줄어들 수가 있고, 그리고 뒤에 생육 후기에 여러 생리장애 발생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향이 안 나는 샤인머스켓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이런 원인 또 강수세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유럽종 포도 특징에 맞춰서 좀 약하게 나무를 천천히 키워갈 경우에는 물론 2년차, 3년차에는 강하게 키운 나무에 비해서는 소득이 안 나올 수 있어요. 왜냐? 송이도 크지 않고 과일도 많이 못 달 수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4년차 성목 이후에는 충분히 알은 비대됩니다. 포도알을 키우는 거는 나무가 크다고 해서 크는 게 아니라 뿌리의 힘입니다. 이제 1년, 2년, 3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뿌리량이 늘고 충분히 뿌리 힘이 갖춰지면은 성목 이후에 충분히 알을 비대시킬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급하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나무를 키우고 천천히 과립비대를 시켰을 때 포도 고유의 맛과 향을 나는 데는 오히려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을 들으시는 분들은 절대 내가 물과 비료를 많이 주고 강하게 키웠는데 왜 내 포도는 품종 고유의 맛과 향이 나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한 개를 선택했으면 한 개는 포기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내가 재배하고자 하는 방향을 좀 잡아가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장을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제 샤인머스켓이 인기를 끌면서 신규 농부인들이 늘다 보니까 논에도 조성하시고 밭에도 조성하시고 그리고 기존에 농사 짓던 곳에 조성하시고 여러 곳에서 포장을 조성하시는데 예정지를 조성하실 때는 여러 개를 좀 고려할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고려할 사항들이 이제 한 4가지로 보면은 온도, 그리고 일조량, 물, 토양 등이 있습니다. 먼저 토양인데요. 농사를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토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상적 요인도 이제 중요하겠지만은 기상적인 요인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토양은 우리가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토양만 잘 만들더라도 농사는 거의 성공했다 할 수 있을 정도로 토양은 매우 중요한데요. 현재 우리가 신규 농업인들이 늘다 보니까 논에 과원을 조성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논의 과원을 조성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하냐면 논은 특성상 높은 지하 수위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토성이 식토, 점토예요. 물을 많이 머금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단단한 경방층이 형성이 돼요. 우리 토양은 고상, 액상, 기상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고상은 50%, 액상은 25%, 기상은 25%. 이렇게 됐을 때가 가장 이상적인 형태입니다. 근데 논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액상, 물이 차서 기상을 잡아먹어 버립니다. 그러면 결국에 뿌리가 숨을 못 쉬고 습해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뿌리 성장을 잘하기 위해서는 보습성, 배수성, 보비력 등을 잘 갖춰 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논 땅 또는 배수가 안 되는 땅에서 내가 과원을 조성하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토양 물리성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럼 토양 물리성 개선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냐면 흙을 넣는 객토, 그리고 이제 유공간을 설치하거나 또는 이제 두둑을 사용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객토를 할 경우에는 최소한 50cm 이상 흙을 넣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포도 같은 경우에는 우선 청근성 작물이기 때문에 뿌리가 그렇게 깊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같은 경우에는 1m 이상 들어가는 것들이 있지만 대부분 이제 70에서 80%의 뿌리는 50cm 안쪽에 분포를 한다는 거. 그래서 객토를 한다면 최소한 50cm 이상은 해주셔야 됩니다. 이 물리성이 제대로 개선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현장 사례들인데요. 저희도 김천에 나타났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나무 신초가 선단이 잎이 기형이 되고 순이 멎는 현상들이 발생을 했고요. 갑자기 이제 부초에 나온 잎들이 타는 현상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묘목을 캐서 보니까 어떻다? 뿌리 발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싶어서 이제 땅을 파보니까 어땠다? 10cm만 작토수층이 있고요. 그 밑에 바로 회색층, 불투수층이 보이시죠? 어디서 볼 수 있냐? 우리 논에서 보는 논 땅인 거예요. 그래서 농장주에게 물어보니까 어땠다? 이제 급하게 과원을 조성한다고 객토를 20cm밖에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20cm가 계속 유지되나? 아니죠. 눌리고 다져주고 하다 보면은 이게 눌리게 돼서 결국에 작토층이 10cm밖에 안 된다. 그래서 쉽게 습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가장 좋은 거는 흙을 넣는 방법이 가장 좋겠죠. 하지만 이미 나무가 있고 시설이 있는 상태에서 또 흙을 넣는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힘들지만은 나무를 한 해 끌고 가셔야 돼요. 보통 우리가 갑자기 나무가 안 좋아지면은 나무 탓이라 생각하고 나서 묘목을 교체하려고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현재 토양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묘목을 교체하더라도 높은 확률로 똑같은 증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지만은 한 해 나무를 키우셔야 된다는 거. 우리가 샤인머스켓을 키울 때 주간에 있는 부초를 받아라고 하지만은 이렇게 나무가 안 자라는 경우에는
부초 또한 짐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부초를 제거하고 그리고 끝이 멎은 거는 끊어주시고 부초 다시 받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 생장점 하나만 두고 키워 올리셔야 됩니다. 물론 한번 끊고 다시 받는다고 해서 얘가 잘 자라는 건 아닙니다. 또 나오다가 멎으면 또 끊어내고 또 멎으면 또 끊어내고 그래서 한 해 살려놓으면은 어떻게든 얘가 뿌리가 자리를 잡기 때문에 내년도에 끊어내고 다시 받는다면 새로 나무 심는 것보다는 강한 수세로 나무를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요게 올해 다시 현장을 확인했을 때입니다. 좌측에 있는 것이 전년도 사진이고 우측이 올해 가는 사진인데요. 충분히 나무가 살아만 있다면 오히려 더 강하게 나무 수세를 구성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마음가짐도 조금은 이제 편하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우리는 100% 모든 나무를 똑같이 키우길 바라십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나무가 편차가 나기 시작한 밭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수를 쓰더라도 100% 나무를 똑같이 만들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 전체를 보고 1년차 때 한 50%가 괜찮다면 50%만 보고 키웁니다. 그리고 2년차 때 나무 50%에서 또 괜찮은 것들 키우고 이렇게 천천히 포장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되지 한 번에 나는 똑같이 만들겠다고 작은 거 보고 나무를 키우면 오히려 밭 전체가 무너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물리성 개선을 미흡했을 때 나타나는 현장 사례인데요. 요 같은 경우에는 밭을 봤을 때 앞쪽으로 해서 이렇게 오갈오갈해지는 증상이라든지 과일이 좋지 않았어요. 뒤쪽은 어떻다? 정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왜 그런가 싶어서 땅을 확인해 보니까 앞쪽은 바로 불투수층, 논땅이 잡히고요. 뒤에 쪽은 작도층이 깊었습니다. 이 이유를 살펴보면 어떻게 됐다? 우리가 이제 객토를 할 때 이미 구배가 잡힌 상태에서 객토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평탄화 작업을 하니까 어떻게 됐다? 앞에 있는 흙이 다 끌려서 뒤로 갔죠. 그러다 보니까 앞은 거의 논땅이고 뒤에는 객토 한 덩이 쌓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이유는 요 작은 것 같지만은 이제 과원 조성하실 때 요런 미처 신경 쓰지 못한 부분이 우리가 나중에 농사 지으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과원을 조성하실 때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하셔가지고 조성하실 때 참고하셔서 좀 활용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농사 잘 되는 곳들, 좀 농사를 잘 짓는 농가분들 밭도 가서 흙을 한번 확인해보고 좀 이제 문제가 생겼던 밭들 가서 흙을 확인했을 때 어땠냐면 잘 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우선 배수가 잘 되는 땅들입니다. 기본적으로 농사를 짓기 전에 객토를 좀 하신 부분들이 있죠. 조금 안 되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점질이 많이 섞여 있는 흙입니다. 이론상은 점질이 많으면 양분 보유력과 보수력이 좋기 때문에 옳은 과일, 좋은 과일이 만들어진다고는 하지만은 우리가 또 재배적인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배수가 잘 되면 내가 농사를 중간만 하더라도 조금 못하더라도 나무는 중간은 갑니다. 하지만 배수가 잘 안 되고 물을 먹는 땅 같은 경우에는 내가 관리가 조금만 안 되더라도 쉽게 반응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미리 이제 토양을 만들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배수 부분들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양분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과연 양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땅에 좋은가, 그리고 나무에 좋은가입니다. 현재 우리가 관행적 시비로 인해서 토양 안에 비료 성분이 쌓이면서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시용하는 이 퇴비, 이것 또한 비료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퇴비를 우리가 어떻게 준다? 예를 들어 1년 차에도 100포, 2년 차에도 100포, 3년 차에도 100포 이렇게 똑같이 주고 있죠. 만약에 저 1년 차에 줬던 이 퇴비가 그 해에 다 분해돼서 사라지면은 2년 차에 100포 줘도 문제되는 게 없겠죠. 하지만 어떻다? 1년 차에 준 우리 퇴비가 한 50%는 쓰이지만 50%는 또 땅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2년 차에 또 주게 되면 계속 땅에 쌓여가는 거죠. 또 우리가 이게 퇴비만 줍니까? 잘 자라라고 유박도 주고, 그리고 복합비료도 주고, 그리고 생육시 물 줄 때마다 아미노산 액비도 주고, 속효성 비료도 주고, 이렇게 많은 비료를 주다 보니까 땅에 비료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나타난 문제점들이 많지만 주된 문제점들 몇 가지를 찝어보면은 첫 번째가 염류집적, 그리고 꽃더리, 그리고 늦자람 등이 있습니다. 염류집적 같은 경우에는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요. 증상은 이제 세력이 저하돼요.
잘 자랐던 나무가 갑자기 잘 못 자라고 수세가 떨어집니다. 또는 나무를 심었더니 나무가 아예 처음부터 잘 못 자라요. 그리고 과실 비대가 불량하죠. 초기에는 과실 비대가 잘 된 것 같은데 생육 후기 가보니까 과실이 쪼그라들고 잘 크지 않더라 라는 부분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 원인을 보면은 식물은 땅에서 식물로 물을 당겨갑니다. 물을 당겨가면서 양분 또한 같이 당겨가는 거예요. 이때 이동은 이제 삼투압을 통해서 이동을 하는데요. 삼투압은 저농도에서 고농도의 이동입니다. 식물이 고농도고 땅이 저농도인 상태이기 때문에 땅에서 식물로 이동이 되어 가는데 토양 안에 많은 비료가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된다? 역삼투 현상이 발생을 해요. 식물이 저농도가 되고 땅이 고농도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오히려 식물이 체에서 땅으로 양수분이 뺏겨버리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추 숨죽이는 원리와 같은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염류집적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이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염류집적이 오기 전까지는 내가 비료를 주면 주는 만큼 나무가 즉각 반응합니다. 잘 자라요. 그리고 과일도 막 커지고 좋죠. 하지만 염류집적이 온 이후부터는 급속도로 나무 수세가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다? 그러면 우리가 내가 염류집적이 되었으니까 비료를 줄여야지 생각하지 않고 무슨 생각을 한다? 전에 잘 자랐던 생각을 계속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어떻게 더 좋은 비료를 찾죠. 농약방 가서 내가 쓴 것보다 더 좋은 거 있냐고. 그리고 옆집에 보면서 옆집은 내보다 어떤 걸 더 좋은 걸 쓰는지. 그리고 내가 쓰던 양을 또 늘리기 시작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급속도로 땅이 비료에 오염되고 그러면 나무 수세는 더 급격히 줄어들고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내 밭에 나오는 포도는 매년 전보다 좋은 포도가 아니라 매년 못한 포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만약에 염류집적이 있다 한다면 빼보는 방향을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비료를 써도 이런 포도가 이렇고 안 써도 이러면 차라리 안 쓴 것이 쓴 것보다 나을 수가 있죠. 차라리 비료값이라도 아낄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보면 내 밭에 염류집적을 의심할 수 있는 밭은 어떤 밭이냐면은 가장자리, 둘레 쪽의 나무와 그리고 밭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 나무 수세차가 급격히 차이가 많이 나기 시작한다면은 염류집적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 가장자리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퇴비도 덜 들어가고 비료도 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나무 뿌리가 이제 시설 밖으로 나갈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자리 나무들은 좋아요. 하지만 안으로 들어갈수록 나무 수세가 급격히 떨어진다면 내 밭은 염류집적이 있구나 라는 정도를 좀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염류집적의 현장 사례인데요. 가장 염류집적을 처음 볼 수 있는 사례는 뭐냐면 기존의 밭에 내가 그 나무만 캐내고 거기에 바로 샤인머스켓을 심는 경우예요. 그러면은 나무가 잘 안 자라는 현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원인이 바로 염류집적이에요. 왜냐, 그 이전에 나무를 키우면서 이 글 고리로 퇴비도 주고 유박도 주고 그리고 점적옷을 깔아서 계속 관주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료가 많이 쌓여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은 이제 이렇게 농가분들 설명하면은 농가분들이 에이 전에 나무는 잘 자랐는데 라고 다들 말씀하시죠. 전에 나무가 잘 자랐던 이유는 잘 생각해 보시면 전에 나무를 심을 때는 땅이 이런 땅이 아니었습니다. 젊었죠, 땅이. 그리고 그 나무가 심고 이제 재배해 오면서 그 나무는 이제 뿌리가 어떻게 자기가 살 수 있는 곳으로 다 뻗어나가 있기 때문에 버텼던 거고요. 거기에 바로 새 나무를 심으니까 그 새 나무는 어떻게 잘 자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샤인머스켓을 심고자 하신다면은 반드시 토양을 한번 다 엎어주고 나서 나무를 심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렇게 해야지 최대한 이렇게 처음부터 나무가 전체적으로 잘 못 자라는 현상을 줄여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내가 아무리 땅을 잘 털어주고 가꿔준다 하더라도 모두 똑같이 만들 수는 없습니다. 기존의 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나무를 키우실 때 편차는 발생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밭 전체를 보고 관리를 해라. 1년차 때 전체적으로 한 80% 괜찮다면 걔만 보고 키우세요. 남은 20% 보고 키우면 오히려 전체가 망가질 수 있다. 그럼 남은 20% 언제 키운다? 또 다음에 가서 또 천천히 키워나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좀 천천히 밭을 이제 만들어 가야 되지 제가 계속 강조하듯이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이 편차를 한 해에 다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 부분만 꼭 좀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일이 달리고 나서 염류십적을 의심할 수 있는 사례가 초기에 봉지 씌우기 전까지는 과일이 괜찮았는데 그리고 갑자기 수확할 때에서 보니까 과실이 쪼그라들고 비대가 되지 않았다라는 농가들이 오래 많았어요. 그래서 현장을 나가보면 어떻다? 4년차 나무인데 나무 가지가 제 새끼 손가락보다 가늡니다. 수세가 엄청 약하죠. 그래서 이제 토양검사 결과지를 보면 어떻다? 적정을 넘어서 많음을 다 넘어서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땅들을 보면은 퇴비가 많이 깔려 있습니다. 이를 봤을 때 염류십적을 의심할 수 있는 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과일이 안 크는 이유는 이제 양수분 흡수가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나무가 다 채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과일 채워줬으면 좋겠지라고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보기엔 나무에 제일 중요한 건 과일이지만 나무가 생각할 땐 과일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본인이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도 염류십적의 한 사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꽃더리, 늦자람 등이 있는데요. 꽃더리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저장 양분의 부족, 그리고 강수세 등의 원인이 있지만 요즘에 봤을 때 좀 과비 또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4월 5일에 5월달 기상이 좋다 보니까 비료들이 흡수되기가 매우 좋은 환경이 조성됩니다. 그래서 많은 물과 비료가 나무에 흡수되면 이 나무가 계속 자라죠. 그러다 보면 계약이 생지생장기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생지생장기에도 나무가 자라다 보니까 꽃송이 쪽에 양분이 부족해지고 그러니 꽃이 흘러내리는 겁니다. 늦자람 같은 경우에는 나무가 이제 수확 이후부터는 급속히 내년도를 위해서 저장 양분을 축적해야 되는데 너무 땅에 비료가 많으니까 그때도 계속 자랍니다. 그럼 잎에서 만든 양분들이 저장되는 것보다는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저장 양분 부족 현상을 발생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염류십적이건 꽃더리건 늦자람이건 가장 좋은 방법은 흙을 교체해주는 방법이에요. 하지만 이미 시설이 있고 나무가 있는 상태에서 흙을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럼 임시 방편은 어떻게 한다? 우리가 수확 후에 물을 계속 주면서 비료기를 좀 씻어내는 방법. 그리고 농진청에서 나오는 킬레이트제를 활용하는 방법. 꽃더리 같은 경우에는 실박피라든지 조기 적심을 통해서 꽃송이의 양분 농도를 올려서 잡아주는 힘을 길러주는 방법 등이 있지만 이들은 모두 임시 방편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오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년 토양검사 실시하셔서 내박 상태를 확인하고 시비량을 결정해서 과원을 관리해 나가야지 이런 현상들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성 전에 이제 참고할 사항들은 온도 같은 경우에는 유효 적산 온도가 있습니다. 작물이 발화부터 성수까지 이르는 유효 온도를 적산한 것인데요.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에는 유효 적산 온도가 3000도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 온도를 생각하면 고랭지가 평양 평지보다 수확기가 늦는 이유는 이 온도를 채우는 것이 불리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일조량. 우리가 식물은 광합성을 해야 되니까 광량과 광시간이 중요하다. 그리고 관수. 이 부분은 좀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물을 줄 수 있을 때 물을 줄 수 있는 곳이 가장 좋고요. 그리고 수질을 확인해야 되는데 특히 철분이 나오는 곳을 선택할 경우에는 관리하기가 엄청 번거로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 철분이 점적옷을 쓸 경우에 라인을 막아버립니다. 구멍을. 그래서 내가 물을 똑같이 주는데 어떤 쪽은 나무가 괜찮은데 어떤 쪽은 나무가 안 좋아요. 그래서 그걸 왠지 싶어서 가서 점적옷을 하게 되면 어떻다? 거기가 막혀서 그 부분에 물이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분 나오는 것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계속 점적 라인을 확인해서 물이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확인하는 번거로움이 생기기 때문에 기왕에 내가 예정지를 조성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이런 것들을 피해서 조성하신다면은 아무래도 수월하게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참고하셔가지고 예정지를 조성하시고요. 다음은 이제 포도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시설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시설 같은 경우에는 계량 비가림하우스, 연동하우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미니하우스 또는 반하우스라는 부르는 시설이 있습니다. 이들의 차이점을 보면은 계량 비가림, 중간에 한 50cm 정도 띄워진 시설인데 우리가 노지포도 하는 게 이 시설에서 나오는 포도예요. 그리고 이 시설 같은 경우에 이제 10월 달에 출하가 된다면 대형 연동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풍기를 넣어서 가온 재배가 가능하죠. 그러면 숫기를 어떻게 6월 달에도 당겨서 출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니하우스, 반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온풍기를 쓰지 않고 우리가 완전 피복에서 내부 온도를 상승시켜서 노지 대비 한 보름 정도 당길 수 있는 재배법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요 미니하우스, 반하우스예요. 근데 요 반하우스를 사용하려고 하시는 경우에는 좀 각별히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냉해 피해에 상당히 취약합니다. 보통 김천 기준으로는 4월 초쯤에 이상 저온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노지, 계량 비가림 같은 경우에는 이 시기 때 신초가 아직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연농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떨어지더라도 온풍기를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냉해 피해를 거의 받지 않고 넘어가지만은 이 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떻다? 요 시기에 순이 나와 있어요. 한 2업, 3점이 나왔습니다. 이때 냉해 피해에 상당히 취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방열 공기 순환 팬이라거나 또는 이동식 열풍기 또는 추결 물주머니, 냉해의 대책을 강구하시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정지 조성도 끝냈고 이제 시설도 선택을 하셨다면은 이제 나무를 심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심기 전에 고민되는 게 제식거리를 어떻게 가지고 가냐 부분인데요. 제식거리는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캠벨과 거봉에 비해서 마디가 넓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캠벨 2.2m 골폭, 거봉 2.5m 골폭일 때는 입수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샤인머스켓은 2.7m 이상 해주시는 것이 좋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산모물 같은 경우에는 2m, 나무 사이 간격은 전모물 같은 경우에는 4에서 6m. 요를 가주시면 되는데 현재 우리가 골을 계속 좁혀서 나무를 더 심으려고 합니다. 왜냐? 골을 좁혀서 나무를 더 심어야지 과일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대형 연동에서 동폭이 6m에 두 줄 들어가면 되는데 무리하게 세 줄을 넣게 되면 어떻게 된다? 한 줄은 무조건 이 기둥 밑에 들어가게 돼요. 이 기둥 밑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 대형 연동 하우스의 기둥에는 그 커튼이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부분이 그늘이시야. 그래서 1년차 때 나무도 잘 자라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2년차, 3년차 되더라도 빈 가지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 골폭이 좁다 보니까 수관이 복잡하게 형성이 되면 결국 수관 내에 통풍 통광이 되지 않아서 병해충 피해에 취약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잎들은 모두 펴지고 가지런히 놓인 상태가 광합성 효율이 좋은데 이렇게 겹쳐가지고 있으면 그늘이 져버리면 오히려 광합성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름포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오름포도는 우리가 영양제 잘 준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름포도가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샤인머스켓을 한다면 기본적으로 한 2.7m 이상 골폭을 잡아주시고 나무사이 간격은 산목은 2m, 전목은 4에서 6m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무 수세에 따라서 감벌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것은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나무 심는 것은 간단합니다. 말했듯이 샤인머스켓, 포도는 청근선 작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깊게 나무를 심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2단 뿌리 같은 경우에는 상단 뿌리 제거해 주시고요. 그리고 땅을 한 5에서 7cm 정도 파주시고 나무를 심고 물을 주고 나면 이런 식으로 물이 빠지고 나면 갈라지는 부분들이 생겨요. 거기에 흙만 솔솔솔 채워주시면 됩니다. 핵심은 굳이 땅을 안 파고 북돋아서 심어주셔도 되고요. 가장 큰 핵심은 얕게 심는다는 부분만 챙겨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나무를 심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포도 같은 경우에는 얘가 알아서 일자로 쭉 크는 애들이 아닙니다. 덩굴성이라서 서지 않고 이제 기어 자라죠. 그러니까 이렇게 끈을 세워주거나 또는 대나무나 다른 지주대를 세워서 유인시켜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나무 심노도 끝나면 이제 샤인머스켓 초기에 키울 때 유의하실 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질소 비료를 많이 쓰는 것을 좀 줄여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관수량을 적게 자주 줘야 됩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샤인머스켓은 우선 뿌리가 초기에 자랄 때 상당히 약한 편이에요. 그리고 5엽 때까지는 전년도 저장 양분으로 자라고 그 이후부터가 그 뿌리가 일을 하고 잎이 일을 해서 자라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샤인머스켓은 이 시기가 상당히 더딥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 우리는 옆집보다 잘 키워야 된다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빨리 크라고 물과 비료를 막 줍니다. 특히 비료를 강하게 줘요. 그래 되면 그 갓 나온 뿌리가
죽게 되면 이런 식으로 끝이 멎어버리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 끝이 멎은 부분을 끊어내고 옆에 있는 부추를 다시 받아 올라가야 되는데 요때 또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요. 상처받은 뿌리가 회복이 되고 다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또 어떻게 한다? 옆집 보면 내보다 더 잘 자라니까 또 비료를 주게 되죠. 그럼 나오던 게 또 멎어버리고 이렇게 한 2번, 3번 멎어버리면 그의 나무 키울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샤인머스켓 키울 때는 너무 영양제를 많이 시비하는 것은 좀 지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언제 주냐 하면 최소한 주지 유인선까지 나무가 올라왔을 때 그때는 어느 정도 나무가 자랐고 뿌리도 나왔기 때문에 그때 나무 수세를 보면서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수량 부분은 우리가 간 나무 심고 났을 때 뿌리가 주먹보다 조금 더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2시간, 3시간씩 3세 간격으로 많이 주게 되면 어떻게 된다? 땅이 물이 차겠죠. 그러면 뿌리가 습해를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끝이 멎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샤인머스켓 처음에 키울 때는 질소질 비료를 너무 과용하지 않는다. 물은 어떻게? 그 10cm 뿌리 부위만 좀 꼿꼿하게 될 수 있도록 좀 적게 자주 주면서 관리를 해 주신다. 라는 것을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나무가 커 나가면은 주간부에 이제 부초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부초를 받냐 안 받냐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우선 저희는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무는 위가 자란 만큼 밑뿌리가 자라죠. 그래서 부초를 받음으로 해서 뿌리량을 좀 더 늘려주고 그 뿌리의 힘으로 나무를 후에 강하게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초를 이제 받는다고 해서 계속 받는 것이 아니라 잎이 한 2매에서 3매, 3잎쯤에서 적심을 해서 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요것도 한 5, 6이 나올 때까지 뒀다가 자르는 것이 아니라 나오자마자 빨리 막아 주셔야지 이 물감 부분이 덜 크기 때문에 막고 나서 이후에 터지는 것들이 덜합니다. 이게 늦으면 늦어서 어떻게 된다? 막고 나서도 부초가 계속 터져 나와요. 그러면 일하는 일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좀 빨리빨리 잡아주시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요즘에는 보면 부초를 제거하라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똑같은 재배 기술을 모든 나무에 동일하게 적용시키는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나무는 공장에서 찍어내는 공산품이 아니다 보니까 사람이 다 다르듯이 나무 또한 다 다릅니다. 그래서 나무에 따라 달리 관리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 강하게 자라는 나무 같은 경우에는 부초를 받음으로 해서 얘가 달려나가는 절간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잡아줄 수가 있어요. 반대로 나무가 너무 약하게 크는 나무들 같은 경우에는 부초가 짐이기 때문에 제거를 해서 나무를 좀 더 키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부초가 달려야지 자람새 조절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너무 한 가지 방법을 모든 나무에 동일하게 적용시키지 마시고 좀 상황에 따라서 달리 적용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부초를 제거하신다면 참고할 사항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유인하실 때 양방향 유인 시는 부초를 사용하시는데 이걸 아무 생각 없이 다 날려버리면 유인할 때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그 부분들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나무가 주지 유인선 근처까지 올라오게 되면 우리가 이제 고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이제 이거를 한 방향으로 유인할 것인가, 양방향으로 유인할 건가 고민이 되는데요. 한 방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표 제식거리까지 좀 빨리 갈 수 있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양방향 같은 경우에는 어떻다? 수세 안정화가 좀 더 잘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삽목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우리가 제식거리가 2m에서 3m이기 때문에 한쪽 방향 하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전목 같은 경우에는 한쪽 방향 해도 된다? 아니다. 양쪽 방향을 해야 된다. 여러 의견이 분분한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양쪽 방향과 한쪽 방향의 가장 큰 차이점은 똑같은 노동력을 들였을 때 수세 안정화가 누가 더 빨리 오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무는 이렇게 크면은 기부 쪽이 강하고 끝 쪽이 강합니다. 그래서 신초가 한 10개가 올라오면 자람새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요. 앞은 강하고 중간은 처지는 현상들이. 우리는 요 나오는 신초를 최대한 똑같이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왜냐? 똑같이 만들어 줘야지 거기에서 나오는 신초도 비슷하게 나오고요. 그 신초가 비슷하게 나와야지 그 신초들 힘이 비슷하기 때문에 꽃들이 일괄적으로 핍니다. 우리 생장조정제 처리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2회전, 3회전
여러 번에 걸쳐서 1주에서 2주도 걸려요. 근데 꽃들이 일괄적으로 피면은 개화 편차를 줄일 수 있고 노동 효율을 높일 수가 있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나무 세력이 일정해야지 그 가지에 맺히는 과일들이 비슷하게 나와서 상품의 균일성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자람새가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자람새를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작업이 적심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6m를 나무를 받았을 때 한쪽 방향을 해서 적심을 넣어서 안정화를 시키는 것보다는 3m, 3m 나눴을 때 적심에서 안정화 시키는 게 좀 더 빨리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내가 6m 안쪽으로 나무를 키운다 하신다면 한쪽 방향을 하던 양쪽 방향을 하던 좀 노동력의 차이이지 어떤 걸 하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내가 그 이상 뻗쳐나겠다 한다면 양방향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요즘에 이제 포도 품질화를 위해서는 수세 안정화가 필수적이에요. 그렇다면은 조금의 적은 노동력으로 빨리 내가 안정화를 시킬 수 있는 양쪽 방향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정작 중요한 것은 이제 양쪽 방향 유인할 때가 어떻게 유인을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양쪽 방향 유인 시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존의 원줄기를 한쪽 방향 당기고 그리고 붙여 나온 걸 반대로 눕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샤인머스켓을 하실 때는 크게 권하지를 않습니다. 왜냐? 원줄기가 보시면 더 굵죠. 그리고 부초는 가늡니다. 그래서 세력 차이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원줄기를 우리가 7, 부초 쪽을 3, 원줄기를 6, 부초 쪽을 4 이런 식으로 달리 가져가면 된다라고 하지만은 이렇게 하더라도 수세 차이를 맞추는 것이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샤인머스켓 하실 때는 이렇게 유인하는 방법보다는 적심을 넣어서 부초 두 개를 당기는 방법을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부초 두 개를 하게 되면은 얘들 같은 경우에 세력이 1대1이기 때문에 세력이 균형이 맞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주지 유인선 위로 최소한 50cm 이상 올라오면은 주지 유인선 밑에 한 5cm 부분에서 적심, 그리고 나서 그 밑에 나오는 부초 두 개를 양방향으로 유인하시면 된다. 이때 주의할 점은 우리가 덩굴손이 있는 부초는 덩굴손이 없는 부초와 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덩굴손이 없는 부초 두 개를 사용하는 것이 좀 더 좋다. 그리고 샤인머스켓을 너무 일찍 유인하려고 쪼물쪼물 만지다 보면 뚝뚝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50cm 이상 크면은 그때 돼서 유인을 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지 유인선 위로 얼마 안 올랐을 때 바로 급한 다음에 적심을 하면은 그 후에도 이 밑에 주간부의 마디가 안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쭉쭉쭉 올라옵니다. 그래서 최소한 50cm 이상 올려서 주간부의 마디들이 안정화된 후에 적심을 해서 유인을 한다는 거, 이 부분들을 반드시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인하실 때는 이제 하부 유인을 좀 권해드리는데요. 하부 유인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결과지가 낮아지는 효과도 있고요. 신조 발생 높이가 일정해지는 장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많이 올려서 하고 있는데 밑으로 가나 올려서 가나 중요한 것은 나무가 잘 틀리지 않도록 유인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저희 김천에서도 한 4년차 되시는 기농인께서 저한테 말씀하셨던 게 이 부분을 좀 강조해 달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4년차에도 이때 1년차 때 제대로 유인하지 않고 틀리다 보니까 지금도 나무를 다시 만드는데 고생을 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힘들겠지만 밭에 매일 나가셔가지고 좀 틀리는 부분들은 바로바로 잡아주셔야지 나중에 고생할 일이 없다라는 걸 좀 알아두세요. 그러면 이제 나무가 주지 유인선을 달려가면 우리가 이제 고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지는 어떻게 키워야 되지? 주지에 나오는 부초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지? 라는 고민이 될 텐데요. 우선 1차적으로 우리는 주지를 먼저 키우셔야 돼요. 근데 나무를 그냥 두게 되면 어떻게 된다? 주지도 앞으로 가고 거기에 격가지가 나옵니다. 그래 되면 격가지도 같이 자란다고 주지가 앞으로 못 나가요. 그래서 주지에 나오는 격가지는 1번 철사선 기준으로 해서 한번 적심을 해주십니다. 1번 철사선에 대략적으로 우리가 30에서 40cm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잎이 3잎에서 4잎쯤이 걸려요. 그래서 거기서 빠르게 적심을 해주시고 1번 철사선에 유인을 해 놓으시면 나무가 주지가 자랄 때 주지 틀림을 막아줄 수가 있다.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주지를 키우고 주지 나오는 격까지는 1번 철사선에서 막아준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이 주지는 언제 적심을 하냐? 못해도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 사이에는 적심을 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제식거리가 2m인데 7월 말에 다 나갔다 하면 그때 막아주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8월 중순 이후에 이제 더 받는 부분들을 하지 말아 지양하셔야 됩니다. 왜냐? 8월 중순 이후에 자란 가지는 등숙이 되지 않아서 겨울철에 말라 죽습니다. 그럼 어차피 죽을 거 받는다는 것은 낭비잖아요. 차라리 그 전에 막아서 그만큼 양분을 축적시키는 게 보다 더 좋다라는 거. 그래서 8월 중순이 되더라도 혹시나 내 제식거리 못 갔다 해서 더 받지 마시고요. 중순 이후부터는 그냥 적심을 해서 남은 부분은 내년도에 가서 다시 키운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요거 무리하게 괜히 더 받다가 전체적으로 등숙이 잘 안 돼서 겨울철에 피해를 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 주지는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제가 참고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제식거리가 2m를 했을 때 2m에서 딱 막는 것보다는 한 50cm 정도 이상 더 받는 것을 좀 권해드릴게요. 왜냐면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한 가지 재배 기술을 모두 동일하게 적용시키면 안 된다 했지만은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1번 처사선에서 계속 막습니다. 그리고 주지를 막아요. 그러면 나무가 힘이 고만고만하면 거기서 멈추겠지만 강한 나무 같은 경우에는 반발이 심해요. 계속 터 올라오는데 계속 1번 처사선을 막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나무가 끝에서부터 내년도에 쓸 눈이 탕탕 터져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 되면 우리가 내년도에 쓸 눈이 터지면은 요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부초 전정을 해야 돼요. 하지만은 앞에 부분에 주지 전정을 할 수 있는 나무의 자람쇠고 그리고 요즘에는 결과지 상승 부위 때문에 주지 전정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죠. 그리고 농장주가 나는 주지 전정하고 싶다면 요 뒤에 때문에 괜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한 50cm 정도 더 받아 두셨다면은 뒤에 터지더라도 2월달 가서 내년도 2월 가서 전정하실 때 그냥 그 부분 끊어내시면은 앞에 부분은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지에 나오는 부초는 어떻게 관리하냐면 제가 앞서도 말했듯이 주지에 나오는 부초는 모두 똑같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일단 처사선 기준에서 다 막아줍니다. 그리고 나무 자람쇠를 보고 얘가 그냥 고만고만하다 여기서 별로 나오지 않는다 하면 계속 막아주세요. 그럼 이런 나무는 어떻게 한다? 내년도에 주지의 주화를 쓰는 주지 전정을 해서 나무를 키워 나가시면 돼요. 근데 반발이 심하다 하면 어떻게? 2입씩 올립니다. 그래서 2단 처선까지 올라가죠. 근데 이거 더 강하다 하면 최종적으로 3단까지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키워내면은 이런 나무는 어떻게 한다? 내년도에 부초의 한눈을 쓰는 부초 전정을 해서 나무를 키워 나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현장은 어떻다? 이런 식으로 앞은 강하고 뒤는 약한 형태의 나무를 많이 만듭니다. 왜냐? 샤인머스켓은 강하게 키워야 돼. 그래서 7잎 이상 받아야 돼.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죠. 그럼 7잎이 어디다? 2단 철산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강한 나무 같은 경우에는 2단 철산에서 적심을 하더라도 이 자람쇠를 맞춰줄 수가 있지만 좀 약한 나무들 같은 경우 어떻게 된다? 앞에 가지들이 2단까지 가는 동안 뒤에 애들이 따라 못 큽니다. 그러면 이렇게 앞은 강하고 뒤에는 처지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죠. 그리고 또 뭐다? 1년차 나무 키울 때 좀 방치하는 부분도 있고 또 잘 모르다 보니까 그냥 둡니다. 그러다 보면 이렇게 앞은 강하고 뒤는 약한 형태가 발생을 한다. 이렇게 나무를 키우게 되면 이 불균형이 나타나게 되면 수세 안정화 이런 것도 떠나서 당장 찾아가는 게 뭐다? 2년차 때 전정할 때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 나무는 주지 전정을 해야 되나? 또는 부초 전정을 해야 되나? 이 고민을 하게 돼요. 만약 내가 신경 써서 나무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면 나무 자람쇠를 보고 전정을 수월하게 할 수 있겠지만은 이렇게 만든 경우에는 당장 2년차의 전정이 어렵다.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2년차 때 또 앞은 강하니까 한눈 전정, 뒤는 약하니까 주지 전정하게 되면 체력 불균형이 조성되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계속 내 밭은 품질화와는 계속 멀어지게 돼요. 그래서 1년차 나무 이렇게 만들고 2년차 때 착과량이랑 시비 관리 조절하면서 수세 안정화 시키는 것이 아니라 1년차부터 나무를 가지런히 만들어 놔야지 2년차, 3년차가 수월해진다는 것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주지는 7월, 8월에는 적심을 한다. 그리고 부초는 1단에서 전체적으로 막아주고 그 후에 자람쇠를 봐주면서 키워나간다는 거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